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부정맥 약물의 파마콜로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부정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의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또 강의가 더 있을 것이기도 할 텐데 아주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차원에서부터 얘기를 이제 풀어봅시다. 어렵죠. 심장생리, 특히 전기생리, 일렉트로피지올로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부정맥이라는 질병이 발생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아리스미아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리듬의 디스터번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리듬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레귤라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키아리스미아죠. 그러니까 브라디아리스미아보다는 타키아리스미아. 예. 그래서 가장 궁극의 타키아리스미아, ventricular fibrillation, 이게 실제로 직접 사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각종 질환에서.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고 대체적으로는 타키아리스미아가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다 브라디아리스미아에 비해서는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1분에 60회 전후 정도의 노멀 리듬, 노멀 하트레이트가 이게 빨라지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수백 회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일단 정상적으로 이 하트에서는 SA 노드에서 카디악 임펄스를 처음 만들고 이게 에이트리움 전체에 퍼진 다음 AV 노드를 건너서, 이때 약간 시간의 딜레이가 있죠. 건너서 벤트리클 전체를 퍼지죠. 이런 정상적인 임펄스의 제너레이션, 임펄스의 컨덕션 중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펄스의 제너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런 오토매티시티, 원래는 하트라는 오간, SA 노드는 정상적으로 이 몸 밖에 뛰어나도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임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오토매티시티라고 하잖아요. 이 오토매티시티에 어떤 올터레이션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정상적인 오토매티시티를 갖고 있는 이 사이너스 노드, SA 노드요. SA 노드에서 이 임펄스의 제너레이션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생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파세틱 톤에 의해서 빨라지고 베이갈 톤에 의해서 느려지고, 이런 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심파세틱 톤이 너무 높아지는 거. 우리가 생리적으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우르르 올라가고, 그래서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가 두근거린다고 하는 현상. 예. 그런 거 경험할 일 별로 없었죠. 너무 몇 달 동안 집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상의 파괴예요. 예,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임펄스가 이 전체 하트의 일렉트릭 액티비티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SA 노드 말고 엉뚱한 액토픽한 포커스에서 이런 오토매티시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원래는 이 SA 노드를 빼고는 다른 데에서 이런 오토매티시티가 나타나서 그것이 심장의 컨트랙션을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 아예 오토매티시티를 가질 수 없는 세포들, 대표적으로 벤트리큘라 마이오사이트 같은 것들은 여기 이런 페이스 4 디폴라리제이션이 없잖아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임펄스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세포들도 있는데, 그런 세포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토매티시티가 없는 오토매티시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임펄스가 안 생겨야 할 타이밍에 생기는 이런 현상들, 또는 생겨야 할 타이밍에 안 생기는 현상들, 이런 거 말고 생긴 임펄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트리움 한번 쫙 퍼지고 AV 노드 건너서 벤트리클 한번 쫙 퍼지고, 이런 정상적인 컨덕션 패스웨이를 통해서 퍼져야 되는데, 프로파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컨덕션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그 컨덕션이 중간에 블락킹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임펄스가
벤트리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V 노드를 건너가야 되는데 AV 노드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임펄스가 컨덕션이 끊어져 버려. 블락킹돼. 이렇게 되면 에이트리움은 컨트랙션 하지만 벤트리클은 컨트랙션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벤트리클의 컨트랙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컨트랙션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근의 어느 리전에 이게 어느 리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이한 리엔트리의 서킷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의 어느 부위, 벤트리클의 어느 부위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퍼키지 파이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브랜칭이 돼서 쫙 벤트리클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브랜칭된 패스웨이 두 개가 각각 브랜칭돼서 전체 벤트리클로 퍼질 텐데 브랜칭된 패스웨이가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브랜치돼서 나갔던 거가 어쨌든 여기서 막 사방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이쪽 브랜치로 갔던 임펄스와 이쪽 브랜치로 갔던 임펄스가 중간에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임펄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왜? 왜일까? 원래 이 그러니까 세포의 어느 리전이라는 거는 임펄스가 이쪽에서 오든 저쪽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임펄스가 오면 그 임펄스를 받은 리전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가 이쪽에서 와서 얘가 액션 포텐셜이 한번 생겼어. 근데 아주 조금 딜레이 돼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이쪽에서 오는 임펄스가 또 왔어. 그럼 또 액션 포텐셜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아주 짧은 시간 전에 임펄스를 받았던 세포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생긴 후에 아주 잠깐 동안 리프렉토리 피어리어드라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리프렉토리 피어리어드는 불응기라고 하잖아요. 이 불응기는 액션 포텐셜을 제너레이션 할 수 없는 시기. 아주 잠깐 동안. 그 시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돌아온 거는 그러니까 와서 때려도 맞는 애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불응기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이 둘 중에 먼저 온 놈이 때려서 액션 포텐셜 만들고 뒤에 온 놈은 늦었어.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엔 늦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가는 임펄스가 컨덕션이 잘 안 되는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게 이 부위에 임박이 있다거나 무슨 지금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에 의해서 뭔가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변화가 있다던가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임펄스가 이쪽으로 컨덕션이 잘 안 되고 한쪽 브랜치로만 컨덕션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갔던 임펄스가 퍼지면서 이쪽 원래 임펄스를 만들었던 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포워드 임펄스는 옵스트럭트 되고 이렇게 다른 브랜치 쪽으로 갔다가 이 브랜치로 돌아오는 레트로그레이드 임펄스는 컨덕션이 되는 경우 대신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좀 늦게 되겠죠. 그러면 아주 공교롭게도 불행하게도 이렇게 돌아온 임펄스가 여기 이 브랜칭 되기 이전 포인트에 있는 세포들을 때릴 때 이 세포들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 불응기에서 벗어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임펄스가 또 생기는 거죠. 이 임펄스는 또다시 사방으로 퍼집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리엔트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 어느 한 가지 또는 이런 원인들이 컴바인 돼서 결과적으로 아리스미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이 아리스미아가 이 중에 어떤 원인인지를 밝혀내는 건 많은 경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이 쉽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리엔트리의 서킷을 이제 정말 해부학적으로 딱 규명해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걸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걸 몰라요. 리엔트리 서킷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심파테틱 톤이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인지 액토픽 포커스가 있는 건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어떤 원인이 아리스미아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뭐 이런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리스미아 환자,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타키 아리스미아가 심해지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싱코피, 그러니까 처음에는 팔피테이션을 느끼고 싱코피 일어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카디악 아웃풋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당연히 뭐 온몸으로 가는 퍼피션이 안 되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브레인 리전이고 수분 이상 지속되면 잘못하면 뇌사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리스미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카디악 임펄스 포메이션이나 컨덕션, 지금 얘기한 이런 올터레이션들을 노멀라이즈 하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약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안티 아리스믹 드럭들의 이펙트를 살펴보면 어쨌든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보통 소듐 채널을 블락하거나 포타슘 채널을 블락하거나 칼슘 채널을 블락함으로써 올터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원래 올터레이션이 생긴 거를 어떻게든 노멀라이즈 시키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델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액티베이션을 모디파이 함으로써 이 타키 아리스미아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이거는 잠시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갈게요. 골치 아프죠? 뭐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것도 어디선가 뭐 보셨겠지만 이 페이즈 4 디폴라리제이션 시작해서 페이즈 0 업스트로크, 페이즈 1 파셜 디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페이즈 2 플래토, 그 다음에 페이즈 3 리폴라리제이션, 다시 페이즈 3 리폴라리제이션, 페이즈 4 스폰테니어스 디폴라리제이션. 이런 과정에서 미안합니다. 이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아이언들의 무브먼트가 어떤 아이언들이 어떻게 무브먼트를 일으킴으로써 이런 일렉트릭 액티비티를 나타내는가,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팍 업스트로크 일어나는 거 소듐 채널이죠. 소듐 채널에 멤브레인 포텐셜이 서서히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서 소듐 채널의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면 소듐 채널이 폭발적으로 팡 열리면서 이를 통해서 소듐 아이언들이 세포 바깥에서 일렉트릭 그레디언트와 케미컬 그레디언트, 이 두 개의 강력한 그레디언트를 타고 셀 안으로 훅 쏟아져 들어오면서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소듐 아이언들이 세포 안으로 갑작스럽게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멤브레인 포텐셜은 원래 마이너스 80 이 정도였던 거가 플러스까지 확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 소듐 채널이라는 건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아시죠? 이 게이트가 두 개 있어서 열린다고 얘기하는 게 열려서 문이 열렸으니 계속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세포 아니고 이쪽이 세포 바깥이라면 세포 바깥에서 이제 소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쫙 쏟아져 들어가는데, 원래 게이트란 이 소듐 채널이라는 게 여기 이 채널이 여기 있다면 게이트가 두 개 있어서 원래 소듐 채널이 열린다고 할 때 이 게이트가 평 하고 열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게이트가 와서 닫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게이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채널에 게이트가 두 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쫙 열리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지금 요 상태, 그러니까 막지 않는 상태. 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채널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레시홀드가 도달하면 액티베이션 게이트 팡 열리면서 약간 늦게,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조금 반응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팡 열리는데 내가 서서히 와서 팅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닫히면서 끝납니다. 이 업스트로크가 닫히면서 끝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실은 여기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리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는 반대 방향의 커런트, 포타슘 커런트가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페이즈 2 단계에서는 소듐 채널보다 조금 뒤늦게 칼슘 채널이 같은 방식으로 열리면서 칼슘 커런트를 만들어내서 이로 인해서 역시 이 플레이토가 디폴라리제이션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칼슘 채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닫히고 나면 이때부터는 포타슘 채널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포타슘이 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원래는 포타슘은 전기적인 경사와 화학적인 경사가 밸런스를 딱 맞춰서 전기적으로 보면 포지티브 차지니까 세포 안은 네거티브여서 나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세포 바깥의 포타슘 농도는 낮고 세포 안에는 140쯤 된단 말이에요. 엄청 높아.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경사로 잘못되겠네. 전기적인 경사로 보면 세포 안이 네거티브니까 갇혀 있게 되는데 농도 경사로 보면 저쪽이 농도가 낮으니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서 거의 무브먼트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 상태쯤 됐을 때 보면 세포 안이 화학 디폴라리제이션 돼 있으니까 멤브레인이 전기적인 경사가 이 포타슘을 세포 안에 붙잡고 있던 못 나가게 붙잡고 있던 이 전기적인 포스가 약해진 상태여서 농도 경사를 타고 이제 쑥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들이 나가면서 다시 디폴라리제이션 되죠.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원래 평화롭던 이 셀의 일렉트로라이트의 세계에 이 소듐 채널이 열리는 이 폭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소듐은 들어오고 좀 이따가 칼슘 막 들어오고 이 채널들 닫히면서 포타슘은 슉 나가고 결과로 보면 어때요? 세포 멤브레인 포텐셜은 원래 상태와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의 컴포지션이 달라졌죠. 소듐은 많아졌고 칼슘도 많아졌고 포타슘은 적어진 상태예요. 토탈 아이언의 액티비티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포텐셜로 보면 비슷한 상태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기보다 멤브레인 포텐셜은 돌아왔지만 세포 안팎의 아이언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진 거죠. 이건 어떻게 다시 노멀라이즈 돼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소듐 펌프가 소듐은 퍼내면서 포타슘은 들여오는 거 아니야. 들어왔던 소듐은 내보내면서 나중에 나갔던 포타슘 얘네들 들여오는 거 아니야. 그냥 소듐만 퍼내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임채연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잖아. 셀 피지올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내내 심장학 하는 동안에 또 귀가 아프게 듣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야지. 작년 1년 동안 공부한 게.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페이즈 G로 업스트로크 일어날 때 폭발적으로 소듐 들어오면서 그 다음 단계 플레이토에서 칼슘 플럭스 일어나면서 서서히 포타슘 커런트가 증가하면서 리폴라리제이션 이런 모양의 액션 포텐셜이 이건 벤트리클라 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카디악 벤트리클라 마이오사이트에서 보이는 액션 포텐셜. 정상적인 카디악 벤트리클라 마이오사이트는 이 페이즈 4 스폰테니어스 디폴라리제이션은 없죠.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생기면 트리거도 오토매티시티인 거죠. 이게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액티베이션 게이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의 피지올로지 때문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게이트 열리고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채널을 다시 막은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스레시홀드 아래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내려가면서 반대 과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얘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얘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이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 시간이 리프렉토리 피어리드죠.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와도 더 이상 열 방법이 없어.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 상태가 돼야 그때 액션 포텐셜이 왔을 때 또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게 리프렉토리 피어리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항부적 맥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다시 한번 이 액션 포텐셜의 모양을 갖고 정리해 보자면 예를 들면 베타 아드레노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듯이 이 페이즈 4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베타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이 이 슬로프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슬로프가 더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죠. 그럼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스레시홀드까지 가야 액션 포텐셜이 그 다음 게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 액션 포텐셜이 딜레이 되는 거죠. 베타 아드레너직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듐 채널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각각 클래스는 다릅니다. 클래스 1이 소듐 채널 블로커, 클래스 4가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어요.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습적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을 때 채널이 팍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억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조금 높아지고 스레시홀드에 도달한 이후에도 채널이 열리는 그런 뭐랄까 강도, 그 커런트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레시홀드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비슷한 이유로 이 경우는 슬로프가 낮아진 거고 이거는 도달해야 될 스레시홀드가 높아진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그 다음 액션 포텐셜이 정상적으로 이 빨갛게 나와야 될 거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피지올로직하게 하트레이트를 낮추는 에이전트이면서 동시에 일부는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 쓸 수 있는 특히 아데노신 같은 물질 이거 어디 피지올로직에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피지올로직하게 중요한 심장에서의 레귤레이터 로컬 호르몬이잖아요. ATP 데그레데이션이 많아졌을 때 ADP, AMP, 아데노신이 생기면서 그 아데노신의 일부는 셀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이 아데노신이 주변에 지금 ATP 데그레데이션이 많이 되고 있는데 프로덕션이 잘 안 돼. 즉 지금 이스케미아 같은 상황이야. 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그거에 어댑테이션하는 시그널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들어봤어야 되는데 1년쯤 아니지 2년쯤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으면 그래 이런 에이전트 그리고 정상적으로 베이갈 톤에 의해서 이 하트레이트가 조절되는 메커니즘은 이게 맥시멈 다이애스톨릭 포텐셜 그러니까 디폴라리제이션 돼서 쭉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포테니어스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다음 액션 포텐셜이 생길 때까지 어렵죠.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클래스 3 드럽들은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이 포타슘 채널을 억제해요. 이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런 액션 포텐셜, 디폴라리제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포타슘 채널을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디폴라리제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플레이토 단계에서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들이 아까 봤듯이 작용하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포타슘 커런트가 억제되니까 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딜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커지는 겁니다.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커지면 그만큼 어쨌든 이 렌트 자체도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커진 만큼 리프렉토리 피어리 커지죠. 네. 그래서 리엔트리 서킷하고 들어와서 원래 여기쯤에 리엔트리 서킷하고 리프렉토리 피어리에서 딱 벗어났는데 리엔트리 서킷하고 들어온 이런 그 레트로그레이드 임펄스가 이때쯤 오면 팍 때릴 텐데 지금 아직 리프렉토리 피어리도 있으니까 이때쯤 온 거는 소실되죠.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아주 전통적으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룹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그룹 1이 소듐 채널 블로커, 그룹 2가 베타 블로커, 그룹 3가 포타슘 채널 블로커, 그룹 4가 칼슘 채널 블로커, 그룹 5는 기타 아데노신 포함. 보통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해당되는 약물들의 실제적인 사례, 이 예를 좀 열거해 보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이 퀴니딘 같은 거예요. 퀴니딘. 그 다음에
뭐 베타 블로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타 블로커들. 베타 블로커 중에서 대체적으로 베타 1 셀렉티브한 블로커들이죠. 물론 프로프라놀 같은 거는 넌 셀렉티브한 블로커지만 심장에 작용하는. 그래서 클래스 1에 해당되는 거 퀴니딘 포함하여 프로케이나마이드, 다이소피라마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리도케인. 리도케인이 뭐 하는 거예요? 국소만 치잖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이빨 뺄 때 주사하는. 국소마취제가 어떻게 국소마취 작용을 나타내죠? 이거 아직 안 배웠나? 소듐 채널을 블록해서 나타내는 거죠. 소듐 채널 블록하라고 원래부터. 페디토닌도 우리 익숙하죠? 간질 치료제 중에 하나죠.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과거에 많이 쓰였던 간질이라는 현상도 사실은 일종의 불에 인해서 일어나는 아리스미아 같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인 임펄스가 브레인 어느 리전에서 막 생겨나는 거. 그게 간질이거든요, 에필lep시. 그래서 그거에 작용하는 메커니즘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토케이나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맥실레틴. 그 다음에 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뭐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클래스 2로서 안티아리스믹 드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프로프라놀은 넌스피식해서 요즘은 잘 안 쓰이지만 메토프롤롤이나 나돌롤, 아테놀롤, 아세비톨롤, 팅돌롤, 소탈롤, 티몰롤, 에스몰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클래스 3로 그 포타슘 채널의 블로커로 작용하는 약물들로는 브레틸리움, 아미오다론, 그다음에 이 소탈롤은 베타 블로커이면서 동시에 포타슘 채널 블로커 액션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페틸라이드, 이브틸라이드. 그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는 보편적으로 그 카디오바스쿨라 컨디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혈압의 치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칼슘 채널 블로커드 중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주로 심장의 작용이 도미넌트한 것들이 있고 혈관에 대한 작용이 도미넌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심장에 대한 작용이 도미넌트한 겁니다. 그래서 항고혈압 약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런 안티아리스믹 드럭이나 기타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차피 이게 뭐 이 각각의 약물의 디테일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누가 와서 해도 불가능합니다. 제 짐작에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카디악 일렉트로피지올로지와 이 약물이 작용하는 포인트 요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약물들 하나하나의 파머콜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제가 이런 액티베이션 게이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라고 표시했던 게 이런 거죠. 이게 소듐 채널이 열릴 때 지금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이렇게 채널을 막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채널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시홀드에 팍 도달하면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열리면서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약간 딜레이돼서 콩 와서 채널을 막으니까 얘는 열려 있으면서 얘는 아직 안 와 있는 요 상태에만 액티베이션 된 스테이트가 유지되고 채널을 통해서 소듐이 통과하여 소듐 커런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용어인가요? 그래서 이런 소듐 채널 블로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메커니즘으로 아니죠. 이거 말고 소듐 커런트는 이런 식으로 트레시홀드를 높여서 익사이터빌리티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단지 이 페이즈 0의 업스트로크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리프렉토리 피어리드도 길어지고 페이즈 4의 디폴라리제이션도 일부는 그러니까 페이즈 4에서 스폰테니어스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현상도 일부는 소듐 커런트, 일부는 포타슘 커런트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데 페이즈 4의 디폴라리제이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베타 블로커가 나타내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이거에 의해서도 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개의 경우 안티아리스믹들은
특정하게 어느 한 메커니즘으로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클래스 1 메커니즘, 클래스 2 메커니즘, 3 메커니즘, 4 메커니즘에 이렇게 여러 개에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 효과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정상인 사람이 먹으면 이 임펄스가 잘 안 생기거나 되게 느려지겠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안티아리스믹 드럭들은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에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아리스미아가 있어서, 타키아리스미아가 있어서 그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정상인한테 주면 브라디아리스미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효과가 없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정상인 그리고 환자이라도 이게 하루 종일 아리스미아가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상인 상태에서 이 약이 들어가더라도 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 약물이 이 채널에 바인딩하는 방식이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기 때문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상 상태의 레스팅 상태의 채널 말고 액티베이티드 또는 인액티베이티드 채널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더 높아요. 네. 인액티베이티드가 이게 레스팅 상태라는 뜻이 아니죠. 네. 리프렉터리 피리어드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직. 예. 아까 화상 그림이요. 인액티베이티드 상태 이게 원래 레스팅 상태하고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 상태와 이 상태의 약물 바인딩이 약물의 어피니티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타키 아리스미아 상태에 있는 그런 셀, 노멀 레스팅 상태에 있는 셀 말고 레스팅 상태에 주로 있다가 잠깐 동안 이런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경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키 아리스미아가 있어서 그런 액티베이티드 또는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에 있는 채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세포에 더 셀렉티브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셀렉티비티가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 세포에 더 많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멀 카디악 리듬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안티아리스믹 이펙트는 있지만 노멀 셀에서의 아리스모제닉 이펙트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디펜던트 블락 또는 스테이트 디펜던트 바인딩이라고 부르는 특성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하면 클래스 1, 즉 소듐 채널을 블락하는 약물들을 클래스 1A, 1B, 1C로 또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임상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액션 포텐셜의 체인지를 보고 어떤 거는 이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 자체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고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게 약물마다 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조금씩 달라서 다 소듐 채널에 작용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체인지가 있어요. 약물의 효과는 이거하고 뭐 특정한 코릴레이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클래스 1A, 1B, 1C로 이런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오랄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가 퀴니딘인데요. 이게 퀴니딘 하는 물질들이 소위 키니네라고 해서 안티말라리알 드럭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은 비슷한 케미칼 컴파운드들이죠. 앞서 얘기한 소듐 채널 블락킹 액션에 의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이건 클래스 1A에 속하는 약물이니까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프롤롱합니다. 안티콜리너직 액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아리스미아, 그러니까 타키 아리스미아가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물에 의해서 안티콜리너직 액션이 나타나는 거는 불리하죠. 안 바람직한 효과예요. 예. 어드버스 리액션이죠.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페이지 4 탈분국 레이트는 이 약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해요. 이게 안 바람직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익사이테이션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높이는 효과가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안티아리스믹 액션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AV 노드에 대해서도 이런 한콜리성 작용으로 인한 컨덕션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ATR 타키아리스미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특성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약물이 또 카디악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강심제, 카디오 토닉 에이전트인데 이게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안티아리스믹 드럭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안티아리스믹 드럭으로 이거를 검명하지 않고 카디오 토닉 에이전트도 검명하지만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로 피니딜이랑 컴바인해서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른 뭐 자질구레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톡시카디아 이펙트로 이게 그 QT 인터벌 이게 이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QRS 컴플렉스와 T 웨이브가 각각이 디폴라리제이션, 벤트리클의 디폴라리제이션, 벤트리클의 리폴라리제이션을 반영하는 EKG상의 포인트죠. 그래서 QT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QT 인터벌이 길어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이 리폴라리제이션이 딜레이 되다 보면 이 소듐 채널이 이제 그 이렉티베이션 상태에서 레스팅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리폴라리제이션이 아직 완전히 레스팅 상태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소듐 채널이 레스팅 상태의 스테이터스로 돌아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단계가 아니고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단계인데 불구하고 아직 리폴라리제이션이 완전치 않으니까 소듐 채널의 스레시홀드보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은 상태인데 소듐 채널이 리커버리가 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리프렉터리 피리어드에서 벗어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폴라리제이션이 또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early after depolarizations이라고 하죠. 이거 들어봤을라나? 들어봤겠지.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면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에 의한 타키아리스미아가 발생할 때 EKG상에 아주 특이한 그런 EKG상의 체인지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Torsade points.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내가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종의 타키아리스미아예요. 그리고 QT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타키아리스미아의 현상이에요. 이런 거가 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퀴니딘이 이런 아리스미아를 가끔 유발해요. 안타깝게도. 안티아리스믹 드럭인데 다른 종류의 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천천히 했나? 중간에 잔소리를 많이 했나? 이 기본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가 이 피드백이 잘 안 되니까 주저리 계속 하게 되잖아. 예, 그 사이드 이펙트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싱코니즘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싱카 알칼로이드, 그러니까 그 퀴닌의 이런 안티말라리알 드럭들을 포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헤드에이크, 디지니스 같은 CNS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현상을 싱코니즘이라고 해요. 이것도 비슷한 계열의 화합물이어서 싱코니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류의 아리스미아로 인해서 아리스미아의 증상으로 이제 싱코피가 나타나는데 그걸 퀴니딘 싱코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퀴니딘 싱코피는 퀴니딘이라는 안티아리스믹 드럭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라독식한 다른 캐릭터의 아리스미아로서 QT 인터벌이 길어지면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 현상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타키아리스미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누가 퀴니딘 싱코피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1시간 공부를 하기 이전에도 그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지 그걸 몰라? 의과대학을 지금 3년째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많이 했네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얘기하게 될 디지탈리스나 와파린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병용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염기의 밸런스와 전해질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하이퍼칼레미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약물들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게 그냥 주저리 디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세요. 과제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요. 프로케이나이드 같은 약물은 얘기했듯이 이게 그 부작용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루푸스 라이크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증상이 루푸스 같은 거예요. 네. 루푸스 에리세마토스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페리토닌, 리도케인 같은 것들이 CNS에도 작용하는, 그러니까 너버스 시스템에도 작용하는 소듐 채널 블로커였죠. 페리토닌은 특히 나중에 얘기하게 될 그 디지탈리스도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에 영향을 미쳐서 안티 아리스믹 드럭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디지탈리스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도 또 아리스미아거든요. 디지탈리스에서 나타나는 아리스미아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일단 그 페리토닌이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아드레너직 블로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거를 다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과대평가해서. 대신 공부를 조금 다시 하세요. 이 내용. 얘기했듯이 이제 특히 베타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올로직하게 타키 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막 진짜 긴장하거나 무슨 위급한 상황에서 막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생리학적 또는 양리학적으로는 바소딜레이팅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게 이 현상이 아주 급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리플렉트 타키카디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역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을 메커니즘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 타키아리스미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브론코스파즘을 유발할 수 있다.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클래스 3 약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타슘 채널의 블로커로 작용해서 이렇게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을 느리면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길게 하는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아미오다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아리스미아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브로드 스펙트럼의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느리고 또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될 게 있을까? 페리페럴 바소딜레이션 액션이 있고요. 이거는 도스 릴레이티드 펄모너리 톡시시티가 있어요.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1%. 이게 인시던스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1%라는 게 이게 인시던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는 이리버시블하고 페이탈하죠. 예.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런 거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버에는 시로시스, 렁에는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이리버시블한 뭐랄까 페일리어를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불구가 되거나 죽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작용이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브레틸리움도 클래스 3에 속하는 약물이고, 이거는 하이퍼텐션을 유발하는 작용이 또 그렇다고요. 소탈롤은 클래스 2이면서 클래스 3 액션도 갖고 있는 약물, 아까도 언급했죠. 칼슘 채널 블로커로 쓰이는 것 중에는 이런 리페디빅 같은 통칭해서 다이하이드로피린 계열의 약물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하이퍼텐션이나 안자이나에서 주로 쓰이고요. 이거는 이제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물이고, 주로 이런 베라파민이나 딜티아드점처럼 카디악 액션이 셀렉티브한 카디악 액션이 나타나는 약물들을 씁니다. 이런 내용들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하시고요. 아데노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어디서 들어봤어야 되는데, 들어봤다고 치고, 이거 생리적으로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건 약이라기보다는 생리활성 물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질인데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로컬 호르몬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이퍼폴라라이즈 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그래서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이런 거에 드러그 초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리스미아에 쓰는 데 있어서 뭐랄까 유리하다면 유리한 점이 작용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 약물이 그 카디악 리듬에 대한 효과 말고 바스큘라 톤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포텐전을 유발해요. 확 하이포텐전을 유발하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작용한다면 말이죠. 혈관에다 주사해서 장기적으로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리스미아가 있을 때 투여하면 아리스미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약물 용도도 혈중에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강의, 다른 제 강의에서도 제가 이 심장학에만 강의가 7시간 있거든요. 양약 강의가 앞으로 6시간 더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요번 주 다음 주 빼고는 최소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그때 가면 좀 낫겠죠. 다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말고 마그네슘이나 포타슘은 물론이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이 카디악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마그네슘은 일종의 칼슘의 케미컬 안타고니스트죠. 그래서 칼슘의 작용에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거라서 파마콜로지컬하게 칼슘의 작용을 무슨 특별한 엔자임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케미칼리 칼슘과 마그네슘이 비슷한 다이벌런트 케타이온으로서 칼슘 바인딩 사이트에 컴피티션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마그네슘 레벨에서 이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칼슘이 높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거가 높아지면 칼슘의 작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브라디 아리스미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임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브라디 아리스미아에 대해서는 이런 아트로핀이나 아이소프로테렌, 그러니까 콜리너즈 블로커나 베타 아고니스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트를 높이는 거죠.